김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하겠다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혔죠? 네, 이게 지난 주말 사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간극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면서 이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이 남북이 마주 앉아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이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라면서 환영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부러 언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딱히 언급할 이유도 없기도 하죠. 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기대했던 네네. 대북 특사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대북 특사 문제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타진을 했는데 북쪽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언론에서도 오늘 이제 대북 특사를 보낸다면 누굴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대북 특사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북 특사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예. 좀 뭔가 좀 더 준비가 된 다음 그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 동맹 간의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라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라면서요.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이 항구적 평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은 빈손회담 아니었냐, 뭐하러 갔냐 미국에 이렇게 주장하던데. 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예. 네.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쨌든 3차 북미 정상에 대한 좀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4월 11일 날. 네. 미국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는 뭔가 카드를 줬을 것이다. 다만, 북한에 그 카드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화가 더 무리된 다음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오늘이 4월 15일, 내일이 4월 16일입니다. 네.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세월호 유족 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아서 유가족 분들 그리고 4.16연대가 이 정부 책임자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재수사 그리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를 좀 돌이켜 보면 이게 분명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세월호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진 않았거든요. 있었는데 이 밖에 나와 있던 분들만 구조를 했고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명확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 1명 뿐이기도 하고요. 이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참사 당시에 정부 책임자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재수사 그리고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17명의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5명 그리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참사 당시에 이 광주지검 수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시 광주지검이 이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을 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거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그리고 법무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았다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에서 당시 이제 김주현 검찰국장이 나서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김경일 정장이 과실치사가 되면 이 구조작업에 과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뭐 법무부에서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뭐 게다가 또 이후에 이 광주지검 인사들이 좌천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이게 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임기 마지막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에 좀 황교안 장관의 의중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도 좀 돌았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황교안 전 장관은 관련 의혹과 불거지자 당시에는 뭐 사실과 전혀 다르다. 뭐 이미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유가족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명단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최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던데. 네. 경향신문에서도 그 2015년 1월 19일 프라자 호텔에서 네네. 김재원 수석 당시죠.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만나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 도둑이다. 조직을 슬림화해라. 60명으로 충분하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대신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한 부위원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 나오는 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관련된 언론의 보도들의 핵심은 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해가지고 사실상 뭐 여당이건 예. 뭐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건 당시 여당이요. 여기에 이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이 오늘 아침 말씀하신 그 기사가 경향신문이 작성한 기사인데 이게 사건을 재구성한 기사거든요. 이게 뭐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9일에 이 서울 중구 이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이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날 오간 얘기가 이 회수부 공무원이 작성한 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향신문이 입수했는데 이때가 이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이제 특조위 해체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가 설립이 되자마자 뭐 해체를 기도했다라는 거고 이 회의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를 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비판하면서 뭐 규모가 크다, 뭐 반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여당 추천으로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이 특조위에 들어갔던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아니 왜 사무처장, 그러니까 특조위 사무처장을 여당 추천위원으로 했겠냐, 주도적으로 해라 이런 질책성 발언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오케이 사인이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또 X 사인을 하면은 안 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 그 특조위 문제점 뭐 이런 식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뭐 이메일로 제보 형태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내일 만료된다고요? 네, 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은데 그 일전에 구속 기한이 한번 연장이 되면서 계산해 보니까 구속 마지막 날이 세월호 5주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말은 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라는 거죠. 근데 출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11월 21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다만 구치소 생활에는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어야 된다는데 미결수는 연두색을 입는데 이 기결수는 청록색으로 입는다고 해서 옷도 좀 바꿔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 내 수감 장소가 변경이 될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10.6제곱미터 크기의 이제 독방에 수감돼 있는데 지금 뭐 이 방에서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게 기결수가 됐으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노역이 부과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시킬지 그리고 또 할지도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노역이나 홍거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그럼 뭐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까?
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입당 선언을 했습니다. 뭐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이 경기 성남 중원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내년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 윤영찬 수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성남 중원의 현재 현역 의원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윤영찬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 성패와 이 개인 윤영찬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동아일보에서 17년, 이 네이버에서 9년 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출마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네, 뭐 기자회견 직후에 윤영찬 수석이 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뭐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조금 더 공개를 했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총선 출마 여부를 물어보셨고 뭐 분명하게 되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할 거면 빨리 준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또 다시 이 성남 출마 의향을 물어봐서 이 성남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기억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에도 뭐 성남시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있긴 있었어요. 네, 이게 돌았죠. 그러다가 이야기 들어갔다 이번에 그러면 국회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건데. 지역에서 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선을 아마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중원이 민주당에게는 호락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구인데. 네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를 못 넘기면 사퇴하겠다. 지금 사실은 뭐 특히 최고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사퇴하자 그러면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이 뭐 갈수록 점입가경이어서 이게 손학규 대표도 그냥 당내 일부 목소리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좀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손학규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뭐 최고위원회를 열기 위한 지금 정족수도 못 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당내 반발에 막 거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사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손학규 대표 사퇴에 찬성하는 지역위원장들의 연판장을 돌리려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이 105명 정도가 있는데 모두 이 손학규 대표가 구성한 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손학규 대표를 비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손학규 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게다가 또 지역위원장 과반 이상이 사퇴를 주장하면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임시 전국 당원 대표자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4.3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 당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자칫하면 또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승부가 먹힐지는 좀 미지수인데 이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에 좀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또 추석이면 또 상당히 또 긴 기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 기간이라고 합니다마는 과연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등의 모멘텀은 좀 어렵겠지만 이 바른미래당을 둘러싼 상황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무슨 내부 분열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손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또 바른당 출신 후보들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손학규 대표에서는 앞길 굉장히 험난한데 일단은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까지라고 선을 그었으니까. 자,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야 3당 4월 국회 협상에 나서는데 그 전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청와대는 임명 강행한다는 분위기죠. 네,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아까 오프닝 때도 좀 나왔지만 정의당에서도 이제 원래 반대 기류가 있다가 다시 또 찬성 입장으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론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네, 뭐 오늘 나온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긴 합니다만. 네, 많긴 합니다만 뭐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네,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론이 조금 바뀌고 저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뭐 언론 보도를 쭉 봤을 때 좀 가장 좀 의아했던 거는 이게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사들여서 그걸로 이제 거대한 이익을 봤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불법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핵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 뭐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게 이게 이제 거대한 이익을 봤냐라는 부분인데 정작 얼마의 이익을 봤냐라는 보도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총체적인 주식의 양을 봤을 때는 뭐 손해를 봤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주식 투자 자체는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임명 강행하게 되면 야당은 또 강력 반발할 텐데. 네. 그러면은 4월 국회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네, 뭐 지난주에는 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두고 지금 계속 공회전을 하더니 뭐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 또 그리고 재추경 문제를 놓고 뭐 신경전을 펼치다가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오전에 만났다가 오후에 또 만나려고 했는데 오후 만남도 불발이 됐다라고 하고요. 역시 핵심은 이미선 후보자 관련된 부분인데, 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이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의 무조건 사퇴를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미선 후보자가 만약에 뭐 사퇴를 하게 돼도 그 즉시 또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또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잘 합의가 이루어질지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네. 지금 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에게 네. 1대1 토론,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은 조국 수석에게 또 맞짱 토론을 제안하고. 네.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맞짱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누구 말이 둘 다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하나 더 하죠. 네. 오늘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아시아나가 항공사를 매각한다. 이 발표죠. 네, 맞습니다.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나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이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 이 33.47%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금호그룹 매출에서 아시아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호그룹으로서는 핵심 계열사도 잃고 이 그룹 규모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금호는 어떻게든 아시아나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박삼구 회장이 뭐 자기가 물러나겠다. 아들이 경영 복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채권단에서 아들이 거기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것도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뭐 지금 금호그룹이 상당한 위기 상황이어서 이 채권단의 지원이 없으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는데 어쨌든 이번 매각이 이루어지면 이 유동성 위기는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심사는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매입하느냐인데 뭐 시장에서는 뭐 SK그룹, 뭐 제주항공을 운영 중인 애경 그리고 한화, 뭐 CJ 등이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설이 흘러나오는 기업 측에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SK 측에서는 한화가 더 적임자다. 한화는 SK가 더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있다 그러던데. 네. 뭐 연기를 또 피우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채권단에서 압력을 줬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 매각설이 흘러나왔나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계속해서 아시아나 주가는 상당히 상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아나를 팔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누가 인수할 것인가? 뭐 대기업 아니면 인수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주식값만 한 5천억 정도,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한다고 하고 뭐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뭐 1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아시아나가 갚아야 될 빚이 또 1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 대기업 아니면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금호그룹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역시 이제 박삼구 회장의 경영 실패 탓이 큰데요. 예. 이게 한때 금호그룹이 재계설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게 선대모 박인천 회장 그리고 그 박삼구 회장의 첫째 형인 박성용 회장 그리고 둘째 형인 박정구 회장이 합심해서 이뤄낸 그런 성과였는데 이 박삼구 회장이 2002년에 그룹을 맡은 뒤에 불과 17년 만에 지금 그룹이 고꾸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금호 생명, 금호 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금호 고속 이게 정말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쉽지 않은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결정타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무려 6조 6천억을 들이면서 이 계열사들이 줄줄이 빚을 졌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졌는데 결국 이제 그룹의 모태 기업이 금호고속,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다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찾아오긴 했지만 그 중에 이제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매각되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게다가 또 이 과정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아시아나가 1조 1천억의 자본이 있었는데 지금 부채가 7조 1천억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고 또 이제 이 와중에도 아시아나 기내식을 이용해서 이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또 기내식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또 이 와중에 이 승무원들에 대한 이제 성추행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또 그룹 자체가 또 망신살이 또 뻗쳐졌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재계서율 60위까지 추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오너리스크입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금호그룹이 이렇게 무너질 이유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대우건설 인수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국적기 2개 회사가 다 오너리스크 때문에 휘청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박상구 회장이 떠난다라고 하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형제 간에도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이게 원래 금호그룹의 박씨 가문이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박성용 회장, 박정구 회장이 합심해서 회사도 잘 꾸려가고 이 가풍이 65세가 되면 동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좀 그런 가풍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박삼구 회장이 오르고 나서 이 대우건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동생인 금호석유화학의 박창구 회장과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박창구 회장이 인수인 좀 무리한 인수를 계속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타이가 틀어졌는데 이 박창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이 지분을 사들이자 이 박상구 회장이 동생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화해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박창구 회장은 박상구 회장의 아시아나 퇴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짧은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15일인데 네.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죠. 아, 네, 그렇게 되네요. 네, 1년밖에 안 남았네요. D-Day 1년인데 각 당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원래는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늘 그랬죠, 사실은. 늘 한 달 전쯤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기존 정치인한테는 유리하고 정치 신인한테는 불리한. 네. 그런 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까지 획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게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오히려 국회가 반대로 했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안 지키네요. 1년 전에 획정하라고 그런데도 확정하질 않네요. 네, 그렇죠. 법정 시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훈 기자 이야기 고맙고요.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뉴스가 아니군요. 6시 뉴스를 들어야 되나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이 4월 16일 세월호 5주기가 되니까 엔딩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